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김인준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교과서를 가지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무역의 승자가 항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우리가 알던 무역의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역은 각자 잘하는 걸 교환하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오셨죠? 네, 바로 비교 우위 이론인데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안경을 잠시 벗어두고 국제무역의 또 다른 거대한 동력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한번 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갈 곳은 바로 신무역 이론의 세계입니다. 기존 이론이 국가 간의 다름에 집중했다면 신무역 이론은 규모, 이 엄청난 힘에 주목하는 거죠. 교수님, 근데요, 만약 두 나라가 기술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한쪽에서만 어떤 산업이 막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생산 비용이 더 싸지잖아요. 이야,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탈탈 털어볼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외부적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 혼자 막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한 동네에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전문가 마을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마을에 사는 모든 회사의 생산 비용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교과서적인 정의를 보면 개별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규모에 따라 생산 단위당 비용이 결정될 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뭉치면 싸지고 흩어지면 비싸진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모이면 싸지는 걸까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특화된 공급 업체들, 반도체 장비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막 몰려드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더 좋고 싼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죠. 둘째, 노동시장의 공동활용.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그 동네로 모여드니까 기업은 사람 뽑기 쉽고 개발자들은 이직하기 쉬운 거대한 인재풀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재밌는데 지식 파급 효과. 그냥 점심 먹다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그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막 오가는 거죠. 이런 비공식적인 지식 교류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자 전문가 마을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문을 활짝 열고 무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주 이상적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윈윈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시죠. 교수님, 무역하기 전에는 그럼 각 나라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보여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왼쪽이 우리 본국, 오른쪽이 외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생산량, 즉 가로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 비용 곡선, 저 AC 곡선이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역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수요 곡선, D랑 비용 곡선, AC가 만나는 점에서 본국은 P본국에서, 외국은 P외국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생산이 한 곳으로 확 몰리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제 시장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래서 무역하기 전 두 나라의 어떤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새로운 세계 가격 P가 탄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소비자 모두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니 완전 이득이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국제경제학의 진짜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윈윈 시나리오에 숨겨진 반전을 찾아내는 것.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럼 결국엔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산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옵니다.
놀랍게도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도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의 선수가 계속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역사적 우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실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와 운이 승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위쪽에 있는 A, C 별표 붙은 거 보이죠? 이게 이미 시장을 장악한 외국의 비용 곡선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A, C, 이게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본국의 비용 곡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외국은 이미 Q1만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P1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팔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생산량이 적으니까 우리 비용은 저기 C0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 C0가 외국이 팔고 있는 가격 P1보다 훨씬 높죠? 이러니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 볼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점 효과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리고 이 선점자의 이점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무역이 항상 반드시 모든 나라에 이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무역을 해서 손해를 본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믿기 힘들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예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우리나라가 무역을 안 하고 우리 힘으로 이 산업을 키웠다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우리 비용 곡선 A씨와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저 점 E에서 생산하고 가격은 P2가 됐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미 외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P1이라는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래프에서 두 가격을 눈으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 P1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을 때의 가격 P2보다 어때요? 더 높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니까 P1이라는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해요. 하지만 만약 무역을 안 하고 스스로 생산했다면 P2라는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기묘한 상황에서는 자유무역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즉 손해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 첫 장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한 이야기는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각국의 산업 정책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제무역의 승자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사에 의해, 즉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국제경제학, 맞아요.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단순한 이론 너머의 역설과 반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믿고 계속해서 용감하게 탐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